어제 같은 경우 저희가 뜬금없이 또 이렇게 카지노주들 좀 다뤘는데요. 오늘도 역시 여행 테마주 카지노들을 좀 강해한 모습들 좀 보였습니다. 오늘 또 나온 리포트들 속에 리포트들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간 종목들 이렇게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카카오뱅크입니다. 오늘 상당히 이제 카카오뱅크가 주가 상승이 좀 좋았죠. 카카오페이가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뱅크의 주가 상승이 좀 좋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28,500원의 목표가를 상향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저점을 통과한 주가와 세티먼트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기대 이상의 탑라인 선장 여러 가지 캐피탈 M&A 추진 등 모멘텀을 작용하면서 주가가 반등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내러티브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내러티브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감이다라는 식이죠.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은 재무제표에 반영된다라기보다는 내러티브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제 지난 4분기 중 보면 순이자 이익이 개선됐다라는 거죠. 카카오뱅크의 4분기 당기 순이익은 1,000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14% 상회했다라는 겁니다. 여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것이 3.7%로 회복을 했고요. 상품별로는 신용, 부동산, 소호 각각 여러 가지죠. 이게 굉장히 저는 보면서 느꼈던 것이 카카오뱅크가 단순하게 우리가 제3의 이제 은행, 인터넷 은행이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은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신, 돈을 받아서 여신, 빌려준 예대마진 예대마진에 대한 그 차이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펀드멘탈이 좋아지고 있고 기본적인 펀드멘탈이 좋아진 거 외에 신산업인 스테이블 코인이 붙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태적으로 놓고 보면 기본적인 펀드멘탈이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뒷장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돈을 빌려주고 은행 같은 경우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돈 못 받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중금리 은행들은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고요. 일단 우리가 제1금융권 같은 경우는 그게 상당히 낮죠. 카카오뱅크는 이런 것들이 제1금융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금리 대출이 좀 많다라는 거. 요게 원래 카카오뱅크랑 토스뱅크의 이제 하나의 목적이었죠. 원래 이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간의 금리 그 격차가 좀 큰 상태고 그 사이에 이제 중금리에 대한 니즈는 있는데 이것을 커버할 수 없는 거죠. 안타깝게도 중금리 쪽에 이제 우리가 연체율이 높다 보니까 이 시장에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이 다 뛰어들지 못했었던 상황인데 이것은 인터넷은행이 이제 뛰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 비대면 보금자리론 정책 대출과 개인 사업자 대출이 성장을 견인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수신자의 경우 퇴직연금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카카오뱅크가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저도 카뱅을 이용하고 합니다만 중간에 돈을 송금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 포트폴리오가 안정세를 좀 찾아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를 통해서 읽어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순이자 마진의 조달 비용에 대한 하락과 여신 성장한 상태로 전체적 순이자 마진이 13bp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순이자 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 11% 개선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격적인 광고 수익에 대한 성장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방어했다라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대손 비율 이게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우리가 돈을 이제 대출을 해주고 돈을 못 받은 겁니다. 0.6% 정도인데요. 이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좀 낮은 수준이다라는 거죠. 이게 1%가 넘어가면 이거는 빨간불입니다. 그러니까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1%에 이제 육박하는 건데 우리가 100을 빌려주면 1%를 못 받는 거고요. 일반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체율이 이거보다는 0.2, 0.3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0.5에서 0.6 정도 된다라는 거면 나름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어떻게 은행 전문가도 아닙니다. 이런 숫자들은 여러분들이 자꾸 들으면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렇다 보면 이게 지금 처음에 첫 주부터 외워야 될 게 워낙 많습니다만 저희가 1년 365일, 1년에 한 200일 가까이를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제 기업이 갑자기 이제 방송에서 대손이 1% 넘었습니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 주식은 어떻게 되죠? 일단
빨간 그 불이 켜져서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빠른 대응을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마지막을 보면 배당 성향이 45%로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관련해서 고배당 기업의 요건을 충족한다. 배당 성향은 뭐죠? 순이익의 몇 프로를 배당을 주느냐가 배당 성향입니다. 순이익의 몇 프로를 배당하느냐가 배당 성향인데 45%를 그러니까 이익 전체의 45%를 배당으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고배당 기업 같은 경우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고요. 일반 배당 기업 같은 경우는 몇 프로죠? 25%. 25%가 매년 그 10%씩 업사이드가 열리는 부분들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배당, 그러니까 3월 말 4월 초에 이제 배당과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드릴 텐데 일단 배당 성향이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이 카카오뱅크를 사면 배당을 많이 받는다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일 거고요. 그건 이제 표면적인 얘기죠. 자, 우리가 배당 관련해서 ETF가 있고요. 배당 관련해서 펀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당 관련한 ETF와 배당 관련된 펀드들이 어떤 주식을 살까요? 결국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살 것이고 그런 것들은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향후에 우리가 배당 성향이 45% 유지가 된다라면 배당 ETF와 배당 관련 펀드에서 우선적으로 카카오뱅크를 끼워 넣고자 할까요? 안 할까요? 결국은 하려고 하게 되겠죠. 그런 종목이 되면 결국 수급이 따라 들어온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카카오뱅크가 이러한 지표를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카카오뱅크와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월간 이제 이용객 수랑 고객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이 이 표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고요. 순이자 마진과 그 NIM은 순이자 마진이죠. 그다음에 순이자 이익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락하다가 꺾였습니다. 상승적으로 그래프가 꺾였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죠. 고객 수가 꾸준히 늘어난다. 고객 수가 지금 은행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 고객이 늘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첫날 어떤 기업을 얘기를 했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매출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매출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결국 기업은 매출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 은행 같은 경우는 고객 수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객단가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순이자 마진이 전체적으로 플러스 그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를 꺾였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요것은 이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이제 LS증권에서 나온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한투자증권 내용이었다라면 LS투자증권에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카뱅에 대해서 대략 한 5개 증권사 정도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지금 이제 첫 번째 주니까 기존의 형식대로 이것을 좀 끌고 가볼 생각이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종목들을 많이 다루다 보면 자꾸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는 하루에 카카오뱅크만 다루는 겁니다. 카카오뱅크만 다루면서 각 증권사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른 관점에서 쳐다보느냐, 그리고 목표 주가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리고 어떤 논리로 서로 접근 방법이 다른가. 이거 참 재밌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저와 같이 계속 하신다라면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집적인 개념인데 불현듯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준비를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카카오뱅크 신한투자증권은 28,500원의 목표가였는데 LS증권은 32,000원으로 목표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다 좀 높은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용은 비슷합니다. 신규 서비스인 우리아이 서비스 출시 효과로 고객이 2,670만 명 확대됐고 퇴직연금 정기예금 출시로 수신자은행이 꾸준히 증가했다. 앞서 봤었던 내용들과 일치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반면에 월간, 주간 이제 사용자들이 조금 정체를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사용자들이 정체를 보였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출 성장률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자에 대한 이익 증가폭이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출시와 성공적인 해외 투자, 슈퍼뱅크 상장 등 성장 정책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고 캐피탈 인수사 인수 등 추가적인 외형 확장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카뱅을 단순하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주식으로 본다라는 측면과 다르게 이런 관점을 좀 봐야 되겠죠. 삼성 SDI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ESS와 관련된 얘기들을 하면서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어마무시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견조하게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어느 분이 이제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제가 2차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물론 그렇습니다. 2차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동안 쉽게 말씀드려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차트상 바닥권에서 몇 차례 짚어드린 적이 있고요.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뷰를 고집해야 될까요? 바꿔야 될까요? 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카뱅을 단순하게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앞으로 은행으로서의 성장세가 나타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제 카뱅과 관련해서는 이제 재무제표를 우리가 아직까지 살펴볼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LS증권까지 마치고요. 두 번째, 자,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 NH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62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기존의 42만 원에서 62만 원까지 목표가를 상향했다라는 거죠. 주식 매매 활성화에 따른 실적 추정치 상향과 타겟 PBR 2.1배를 적용을 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키움증권을 아직까지 자산적인 가치로 평가했다라는 거죠. 일평균 거래대금이 국내가 70조고요. 해외가 9조, 원화예탁금 100조. 이런 표현 뭐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00조가 날개짓하면서 지금 현재 시장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그 고객예탁금이 풍부하고 신용잔고가 30조 원으로 유례없는 호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주가가 조정받으면 이게 지금 뭐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나가보면 지금 주식시장이 하락할까요? 조정받을까요? 많은 분들이 하락보다는 조정에 무게를 둘 겁니다. 그럼 조정을 받으면 이 100조라는 그 자금이 주식을 살까요, 팔까요? 오히려 사게 되겠죠. 주가 흔들릴 때는 매도가 좀 나오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매수가 나온다라는 것은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일 가능성이 높죠. 올라가도 거래가 늘어나고 떨어져도 거래가 늘어나고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무조건 우상향하게 되면 거래가 별로 없죠. 하지만 변동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꾸준히 올라가 주는 게 좋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꾸준히 올라가는 게 좋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적절한 변동성이 있는 것이 증권사 수익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관점으로 놓고 보면 키움증권이라든지 미래에셋증권은 물론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X와 관련된 부분들이지만 그 외에 다른 증권사들도 이러한 모멘텀을 수익으로 거둬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 발행어업 시장 뭐 여러 가지 신사업에 대한 투자가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올해 또 성과급 지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충당금이 인식이 됐다라는 것이 일시적인 비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키움증권 전체적으로 아직 이제 본격적인 리포트 전에 전체적인 수익을 놓고 보면 브로커리지 수익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재작년에 2014년에 5천억에서 작년에는 한 7천억 정도, 올해 한 1조 1천억 정도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브로커리지 수익이 아무래도 이제 고객예탁금이 늘어나다 보면 그만큼 매매가 좀 늘어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증권가에서 보는 것은 이러한 고객예탁금 근저에는 신규 자금도 있지만 2차 전지가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2023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대하게 2차 전지에 올인했었던 상황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물려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 거의 이루어질 수 없었던 상황이 연출이 됐었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2차 전지가 좀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그것을 2차 전지를 매도하고 반도체로 옮겨간다라든지 전력기기로 옮겨간다라는 움직임도 일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브로커리지에 대한 수입 수수료가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IBM과 이제 WM 말고 이자 손익을 놓고 보면 우리가 대략 키움증권 같은 경우 이자 수익이 한 7천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의 이자 수익을 보는 거죠. 물론 이 이자 수익은 신용이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자들이 있는 거죠. 담보대출 이자,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에 따른 이자, 뭐 그리고 말고 우리가 대여금에 대한 이자,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정도가 나타나면 제가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방송을 할 때 키움증권은 그러니까 이제 그 데이터들은 2024년 데이터였죠.
브로커리지 수입보다 수입이자 이자 수익이 또 높았습니다. 이례적입니다라고 했죠. 요거는 다른 증권사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워낙 매매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요 부분보다는 신용이자 수입이 높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증권사들은 어떻게 됐죠? 신용이자 수입은 더 늘어날 수 없어요. 이건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이자가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리지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보자라는 거죠. 신용이자가 그동안에 키움증권의 주요 수입원이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신용이자가 더 늘어날 수 없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기 자본만큼만 신용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상 늘어줄 수 있는 것은 브로커리지 이익이겠죠. 브로커리지 이익은 워낙 우리가 이제 매매 수수료 자체가 개인당 작지만 모수가 커지면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이 숫자는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1조가 넘는 부분들 그러면 2024년 대비 2배 가까이 이러한 그 뭐죠?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늘어난다라고 보면 키움증권의 주가의 상승은 충분히 답보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자본을 놓고 보면 5조에서 7조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만큼만 제가 뭐라 그랬죠? 신용을 공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용으로 주식 살 때 지금 이제 30조 원 정도 이제 신용으로 주식 산 게 있는데 그게 증권사 자기 자본을 모아놓으면 그 정도예요.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7조 8천억 정도 키움증권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용 공유는 더 이상 늘어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기에 연계된 게 이렇게 따라온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키움증권 자료를 보시면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디어유를 한번 좀 보죠. 오늘 같은 경우 디어유 같은 경우 주가가 어쨌죠? 상당히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키움증권을 놓고 보면 키움증권 이제 그 전에 이제 재무제 그 우리가 전체적인 수익과 비용을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증권사는 단순해요. 증권사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게 순 영업수익을 이게 매출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브로커리지 수입과 이자 수익 그리고 판매관리비를 빼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 건데 판매관리비는 뭐죠? 대부분 인건비 전산비예요. 인건 전산비를 커버할 수냐 있느냐인데 지금 2026년 같은 경우 인건비를 브로커리지 수입으로 다 커버를 해버리고 나머지는 다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증권사들이 이제 천수답일 수도 있고 증권사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다른 조금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데 키움증권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어유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증권사에서 많은 리포트들이 나왔습니다. 뭐 디어유 같은 경우도 모아서 보면 상당히 이제 재밌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메리츠증권 거 디어유를 한번 보죠. 53,000원의 그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디어유 같은 경우 이제 구독료를 인상을 했고요. 환율 효과로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5년 4분기 연결 매출액은 238억 원, YOY 기준으로 38%가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98억, YOY 기준으로 56%가 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자꾸 반복됩니다. 매출이 늘어난 것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매출이 늘어난 것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은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우량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벌써 따라오실 겁니다. 기록하면서 당사의 추정치와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NCT 멤버 군입대 및 중국 간편결제 이용자 이관 등으로 해서 MAU, 그러니까 월간 사용자가 200만 명 정도 감소했지만 앞서 봤다시피 구독료를 인상을 했고 환율 효과에 따라서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나타냈다. 환율 효과가 좀 컸다라는 거죠. 근데 환율 효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양면성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실적이 그만큼 악화되는 건가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환율 효과로 올라간 것을 진짜 이 회사가 잘 개선이 된 거냐 아니면 환율 효과로 올라간 것만큼은 빼고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주위에도 가치를 평가할 때 환율을 빼고 보시는 분이 있고요. 환율을 넣고 보시는 분들도 있죠. 환율 변동폭이 워낙 클 때는 이런 것들을 빼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환율 변동폭이 워낙 작을 때는 그냥 그 또한 어떻게 보면 경영의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뭐 이런 정도로 받아들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월부터 도입한 구독료 인상 11.12% 정도. 그다음에 이제 피지 결제 방식의 전환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매출은 상승하면서 비용은 절감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환율 상승에 따라서 플랫폼 수수료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수수료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좋았다라는 거고, 요거 이제 단기 순이익할 때 영업의 이익에서 환차익, 전분기 발생한 손상차손, 환입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서 우리가 호시적으로 기록했다. 요 얘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요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건 나중에 재무제표 강의를 통해서 한번 풀어드려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손익계산서라고 한다라면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고 그다음에 일반관리비를 빼주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그러면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손익을 가감을 해주고 나면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나오고, 여기서 법인세를 내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손익계산서는 위에서부터 하나 다 빼주는 거예요. 그런데 영업외에서는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이익들을 처리하는 것이 영업외 손익입니다. 환차익 같은 경우 환차손, 환입 이런 것들은 영업과 상관없이 환율 변동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기에 반영을 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모든 환경들이 우호적으로 좋았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간편결제 이용자가 라든지 아니면 NCT 멤버의 군입대로 인해서 이탈자가 200만 명 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효과라든지 구독료 인상 효과가 나타나면서 DOU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은 긍정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제 지역 확장을 이제 DOU는 하겠다라는 겁니다. 메리츠증권에서 보면 2026년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000억과 490억을 전망을 한다. 4분기에서는 입점 아티스트를 K-팝 같은 경우 34명, 그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는 35명, 홍콩 같은 경우 39명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 관련해서 우리가 아티스트들을 이렇게 끌어모으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한알령 해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더군다나 우리가 일단 중국 자체 내에 일단은 이러한 가수들을 이제 아티스트들을 끌어모은다라는 것들은 그 지역 내에 있어서 서비스와 지역 내에 있어서 구독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최근 위점한 뭐 이런 사람들 위하우밍, 루커란, 후샤 이런 분들은 팔로워 수가 이렇게 거의 뭐 100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있는 거기 때문에 신규 구독자가 유의미하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이제 홍콩이라든지 SM 아티스트들을 입점함으로써 DOU에 대한 성장 속도가 더욱더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국과 이제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 동남아, 홍콩, 미국 등 지역 확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 그러니까 뭐 일본 뭐 아티스트를 데리고 온다라서 일본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또 글로벌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분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되겠죠. 따라서 업종 내차 선호주로서 제시를 하겠다라는 게 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 리포트가 DO에 대해서는 조금 가장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오늘 좀 들고 와봤습니다. 자, DOU를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손익계산서인데요. 어떤 분이 참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어제 이제 댓글 달아주신 거 보니까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2027년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의견 그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제 박스를 칠 때는 때로는 2026년, 때로는 2027년에 박스를 칠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주관적으로 치는 건데요. 2026년이 2025년 대비 상승폭이 컸어. 그러니까 이제 5년 대비 6년의 상승폭이 크느냐, 6년 대비 7년의 상승폭이 크느냐, 거기에 따라서 박스가 좀 달라질 겁니다. 미리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2025년 대비 2026년에 이익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박스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이때는 성장을 하지만 성장세가 조금 이때보단 덜하다라는 거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 투자라는 것이 무조건 시간을 장기적으로 두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라 과연 내가 지금 시점에 있어서 저렴하다고 느껴지는, 아니면 앞으로 상승 여력이 열려 있다라는 주식을 사서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런 것은 꼭 시간적인 전략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우리가 주가의 상승을 먹겠다라는 전략이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견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저도 이제 그걸 보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나. 근데 제가 그런 의미로 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번 그 내용들을 잘 참조하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내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시간 댓글 태블릿을 마련해서 보긴 할 때지만 실시간 댓글을 확인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상이 업로드된 것에 대해서 댓글들 의견들 달아주시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방송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달아줬으면 좋겠다. 제가 다 메모해놨습니다. 그런 것들이 리포트가 나왔을 때 주가의 움직임이 좀 미약한다 하더라도 그런 리포트들은 여러분들에게 가급적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리포트가 나오면 달아드리겠다라는 것들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디어유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놓고 보면 여기서 앞서 언급드렸던 거와 똑같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고 매출 원가를 빼주고 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여기서 판매관리비 빼주면 영업이익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디어유는 매출 원가가 없습니다. 매출 원가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매출을 일으키는 과정에 있어서 그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판매관리비라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대부분 이제 인건비 아니면 무대 설치비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만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가 단순해요. 매출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티켓을 팔던 공연을 했던 거기서 인건비만 빼주면 바로 영업이익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매출 원가가 매출액에 연계돼서 그러니까 매출 원가와 판매관리비의 차이점은 뭐냐면 매출 원가는 매출과 연계된 비용이고요. 판매관리비는 고정비성으로 우리가 이제 그 직원들 월급 주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디어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뭐라고 그럴까요? 전기적으로 이제 플랫폼 업체잖아요. 중개하기 때문에 전산 뭐 이런 것들은 일반 관리비로 들어가니까 매출 원가가 없다라는 것도 상당히 좀 특이한 뭐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전체로 봤을 때 매출액이 올해 한 20%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 팔면 50% 정도 남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숫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일주일이 지나가면서 감들이 높을 겁니다. 이렇게 높은 거. 근데 기존에도 높았었기 때문에 하지만 40% 미만의 영업이익률이 이제 50%에 육박할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타난다는 것이 디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 영업이익 이제 증가율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복리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복리가 아닙니다. 복리가 아니라 복리 개념으로 늘어난 것에 더 늘어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표현을 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리가 아니고 영업이익이 25에서 그러니까 250억에서 310억으로 늘어났고 늘어난 거에서 490억으로 늘어났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제 점점점 살이 찐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조금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댓글 다 보죠.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 투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투어가 상한가 갔는데요. 모두 투어 리포트는 오늘 없었습니다. 하나 투어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그 뭐죠? 한일령 관련해서 엔터주들 상당히 좀 틈새 전략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제 대세가 되고 지금부터 시작입니까? 지금 따라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라면 제가 특별하게 말을 드리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설 전까지 나름대로 틈새 전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의 퍼포먼스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겠죠. 결국 한한령이 해제되는 상황에서 첫 번째 춘절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가 퍼포먼스. 그러니까 결국 기대감이 지금 이제 많아지고 있는 부분들. 하지만 그 기대감 외에 우리가 이제 어제 리포트를 통해 살펴봤듯이 실질적으로 이익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7만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4분기 연결 매출 기준으로는 1,700억, YOY 기준으로 23%, 영업이익은 274%, YOY 기준으로 100% 늘었다. 그렇죠. 매출액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았다.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고 영업이익률이 15%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이 정도가 되면 2012년 이후 최고의 실적을 나타냈다. 자, 하나투어 같은 경우 여행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인건비가 이제 주로 큰 거죠. 인건비가 이제 주로 큰 건데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15%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수치다라는 거죠. 최근에 앞서 이제 우리가 뭐 디어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뭐 50%에 달한다, 뭐 하이닉스 58%에 달한다, 뭐 이런 것들을 보다가 15.6%를 보니까 상당히 좀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원래 이제 15% 넘는 영업이익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존 대비해서 2012년 그럼 뭐예요? 벌써 한 13년, 15년 만에 지금 최고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를 이겨내고 이런 것들을 달성했다라는 측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러한 호실적은 추석 성수기 효과와 여행 수요 증가, 수익성 중심의 고단가 패키지 판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나투어를 이용하는데요. 저는 이제 패키지 여행을 다녀본 적은 없는데, 저도 이제 호텔과 비행기는 하나투어에서 이제 그 예매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인데 보면 가끔 이제 보면 패키지도 요즘 고급스러운 게 많더라고요. 뭐 쇼핑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원하는 대로 패키지를 짜준다라든지 뭐 이런 광고들을 이제 심심찮게 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역별로는 이제 중국향 패키지 이용객 수가 비제 면자 효과에 따라서 그리고 항공 좌석 공급 확대에 따라서 23%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행사들 입장에서 보면 가까운 거리를 많은 분들이 가게 되면 이익이 좀 커지죠. 먼 거리를 가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이고 모바일 웹에 대한 MAU가 79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 여기엔 저도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올 봄에 지난 가을에 여행을 한번 좀 가기 위해서 상당히 좀 많은 검색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이제 일이 좀 바빠서 무산이 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뭐 이제 주식이 또 호황이면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주식을 좀 엑시트 하시고 나면 제가 공고해 드리는 것은 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특히 가족분들하고 친구분들하고 다녀오시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가족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친구분들하고 다녀오시는데 그러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식을 벌면 정말 뭐 국내가 됐던 해외가 됐던 가서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조금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 같은 경우 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하나투어 같은 경우 그렇고 지난해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뭐 머리 시끄러운 일이 많았죠.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해외 여행 수요가 감소하면서 민감한 패키지 여행 수요는 전년 대비,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2025년이면 2024년 대비해서 5% 감소한 모습을 좀 보였죠. 그렇지만 2022년은 낮은 기저효과에 힘입어서 패키지 수요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저효과가 뭐죠? 기저효과라는 것은 전년도에 워낙 우리가 죽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24년도에 우리 주식시장이 어땠죠? 뭐 속된 말로 아프리카 증시보다 못 올랐었죠. 2024년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보면 2024년에 주식시장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프리카 증시보다도 못 올랐어. 물론 아프리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은 전 세계에서 1등했죠. 70%가 올랐죠. 지금도 그 추세가 이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기저효과입니다. 워낙 낮았던 상태에서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걸 이제 기저효과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본격적인 회복, 올해 이제 1분기에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2분기까지 나타날 것이다. 자, 하나투어 이제 새로운 모습들을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인바운드 여행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용어들을 이제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인바운드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하나투어 패키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아웃바운드는 뭐죠? 나가는 거죠. 아웃이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하나투어에서 우리가 이제 뭐 일본 오사카를 간다, 아니면 홍콩을 간다, 필리핀을 간다, 베트남을 간다, 여러 패키지 여행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아웃바운드에서 보통 수익이 많이 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객을 해서 외국에 나가면서 수익을 내는 건데 인바운드 같은 경우 플랫폼 시장 지배 사업자가 현재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 숙박, 데이투어, 구매 대행 등 방한 외국인에게 필요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선점하려고 한다. 요게 이제 모두 투어와 좀 다른 거죠. 하나 투어가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코로나 이전에 종로라든지 명동에 호텔을 매입을 해놨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괄 패키지를 하려고 했었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그게 오히려 데미지가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만 이제 다시 이런 것들을 시도한다라는 측면. 결국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도
이제 다 대부분 다 이제 뭐 어학이라든지 뭐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의 부담이 요즘은 다 휴대폰이나 이런 것 되니까 부담이 없으시니까 개별 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사들이 그동안 좀 억눌렸었던 부분들이 단체 모객이 좀 힘들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외국 관광객들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그 부분들을 하나투어가 하겠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투어 매출액 추이 및 전망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영업수익이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YOY 증가세가 다시 이제 떨어지다가 우상향하는 것으로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YOY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연간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상당히 낮은 기저 효과를 보였다가 다시 꺾이는 모습이 보였죠. 영업이익과 OP 마진 같은 경우도 다시 개선되고 있는 것이 완연히 지금 차트상 드러나죠. 차트가 좋은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눈에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을 이렇게 한눈에 표현을 함으로써 이렇게 차트가 우하향하느냐, 우하향하던 차트가 우상향으로 꺾이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키움증권의 하나투어 리포트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재무제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 이제 재무제표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고 매출 원가에서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죠. 하나투어도 매출 원가가 없네요. 이 부분은 왜 그럴까요? 요거는 제가 숙제로 한번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근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하나투어가 매출 원가라는 것이 모객을 한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일본 오사카 뭐 패키지를 산다라고 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판관비로 다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판관비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출 원가라는 것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수를 만든다라면 생수를 만드는 여기에 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 비용이 매출 원가죠. 이걸 사오던 제조를 하던 매출 원가인데 이런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 원가가 없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그럼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판관비 그 대신 판관비 비중이 높죠. 결국 우리가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 이제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하나투어 그때 지인을 여행 보내려다가 지인 이제 비행기가 갑자기 캔슬되면서 하나투어 본사 이제 AS 센터를 한번 급하게 비행기를 구해야 되니까 중요한 일정으로 외국 나가는데 저한테 좀 저한테 이제 SOS를 쳐가지고 가서 보니까 와 콜센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판관비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에비타이익 그러면서 매출 증가율을 놓고 보면 자 2025년에서 2026년으로 갈 때 매출이 이제 증가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5천억에서 6,500억. 자 우리가 이제 2024년에 6천억에서 6천억대에서 7천억대로 늘어나게 되면서 영업이익 증감률이 10%씩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거죠. 요때 이제 2024년이 가장 좋지 않았느냐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코로나를 극복한 거죠. 코로나를 극복했었던 상황이고 이게 이제 기저효과에 따라서 코로나를 극복했었던 상황이고 보통 이제 10%씩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증가 추세로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준비한 자료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벌써 이제 7시에 다다랐습니다. 자료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제작진이 올려드리셨을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이제 자료를 좀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이제 즉각적인 저희가 대응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게 라이브가 끝나고 나면 이제 댓글이 사라지니까 라이브 끝난 이후에 업로드된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작진도 보고 저도 보고 결국 이 방송은 꾸준히 개선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컨셉들과 의견 그리고 혹시 오류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신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겸허하게 저희가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된 모습 찾아뵙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내일 나온 따끈따끈한 리포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시간만큼은 주식이 20% 올라가고 20% 폭락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꾸준히 공부한다. 꾸준히 우리는 기업을 탐구한다라는 심정으로 한번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